오늘은 5분 뉴스가 없는 관계로 바로 독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그런 소식이 없나? 이번 주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들려온 그 소식이 없어요. 이거 무소식, 이소식이라고. 내가 세진 않지만 내 생일이었는데. 어? 18일. 잠깐만요. 그때 생일 맞으세요? 그냥 음력 생일인데. 그쵸? 거기 주민등록에는 예, 48일로 있어. 네네. 오케이. 왜냐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9월 22일이 예, 진짜 그러니까. 내 생일이야. 예. 메모를.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다 알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했는데. 전 모르고 거기다가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아니, 교수님도 양력 생일로. 내가 그래서 생일을 3번 세잖아. 세 번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네네. 음력 생일을 기억하시잖아. 네, 우리 맞아요. 누님들하고. 네. 그러니까 음력 8월 18일은 진짜 내 생일이야. 괜찮아. 네네. 근데 이게 양력으로 돼 있어서 8월 18일은 SNS에서 사람들이 다 내가 생일이라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 양력인 근데 줄 알고 원래는 말이. 네네. 우리 또 애들은 다 9월 20일 양력 생일로 알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3번이라고. 일단 9월 22일이 네. 공식적인 생일로 하는 거죠? 예. 오케이. 9월 알겠습니다. 22일이 몇 요일이죠? 잘 기억해. 아, 내가 밥 사는 날이니까. 어디서 보이나요, 그럼? 저희도 워크샵 한번. 네, 합시다. 좋네요. 어떻게 하시죠? 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 전략의 10장, 신생산업의 경쟁 전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이어서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되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신생산업을 모색하거나 뭐 이미 신생산업에 있다면 이 안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관련해서 마이클 포터가 작성해 놓은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생산업이란 책에서 이제 새롭게 형성되거나 재형성된 산업을 지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존에 없던 산업이거나 재형성됐다는 거는 기존 산업에서 분화돼가지고 뭔가 특화되거나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서 재형성된 산업을 이제 신생산업이라고 하고, 이런 신생산업의 발생 원인으로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성을 보여주는 이런 기술 혁신, 그다음에 원가의 변화, 새롭게 수요자의 욕구, 니즈가 생겨가지고 그거에 맞춘 새로운 산업이 생겨지거나, 아니면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은 휘발유 가솔린 차만 있었는데 전기차가 지금 시장에서 꽤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도 신생산업, 기존에 물론 그런 제품은 있었지만 산업으로서 시장을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신생산업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의해서도 신생산업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신생산업의 특징은 일단 게임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있던 산업들은 또한 그 안에 있는 내부 관계자들끼리 경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뭐 구매자가 뭐 니즈를 얘기하거나 뭐 하는 식으로 게임의 법칙이 어쨌든 존재를 했는데, 신생산업은 애초에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게임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함을 하게 됩니다. 딱 들어갔을 때 신생산업이고 먹거리가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리스크가 엄청 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극복함으로써 얻는 게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평판이라든지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등의 이제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산업의 이제 구조적인 환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산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아래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구조적 특징은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아까 전에 게임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처럼 새롭게 기술이 나오긴 했는데 혁신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다들 따로 그걸 다르게 구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기술이 아직 없고 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규모의 경제나 목표로 가기도 힘들고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이제 게임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어떤 관습이라든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또 기존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높은 생산 원가가 이제 또 특징입니다. 표준이 없기 때문에 다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량 생산을 하다 보면은 좀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그에 반해서 이제 조금만 성장을 해도 소량 생산이 조금만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도 급격하게 원가 절감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 밑에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최초의 구매자는 이제 엄청 계산적입니다. 이 시장에서. 왜냐하면은 최초의 구매자들이 기존에 있는 대체품들이 있고, 물론 대체품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거면 뭐 더 그럴 수도 있고, 대체품이 없다면은, 있다면은 이걸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될 때,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뭐 학습 곡선에 이제 그런 학습 곡선이라든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그 신생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고객 유치를 빨리 해서 매출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 뭔가 우리가 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걸로 이제 그걸 정부에도 이제 금융기관에도 다른 기업들에도 경쟁에 이제 자신의 포지셔닝을 위해서라도 고객 유치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수요 충족을 위한 제품 생산의 압력이 높습니다. 그런 압력 때문에 이제 시야가 굉장히 단기적이고 앞에 있는 문제점만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한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 신생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여기 있는 이제 세동기 기업과 분리 신설 기업의 신생 기업으로 이제 진입한 이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포트의 그 5가지 요소를 말했었잖아요. 잠재적 진입 기업. 잠재적 진입 기업에 해당하는 건데 확립된 게임 법칙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서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규모의 경제가 아직 진입장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쉽고 그리고 아까 전에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좀만 극복하면 훨씬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생 산업으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신생 산업들은 국가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받기도 합니다. 저게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게 이게 왜 IT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네네. 국가에서 엄청 지원해주고 네. 벤처 바이오 한창 유행할 때도 국가에서 거기 바이오. 많이 지원해주고 음, 신생 산업에 대한 유난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하는 정부 보조금이 많은 그거를 잘 활용하면 처음에 자금이 좀 부족해도 벤처기업 차리기가 쉬운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네요. 아, 나는 그걸 몰랐어. 난 다른 네. 거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네.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 네.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국제 세미나를 열었는데, 거기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 근데 거기서 다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하는 거야. 무슨 뭐,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 한국은 어떻게 신생기업을 지원하는가.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비교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상품을 각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로 미국은 좀 자생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기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IT 산업을 키워도
그냥 왜 엔젤몬이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 이런 회사들이 네. 시장성 따지고 자기네들이 그 회사의 수익성 이런 걸 봐서 투자, 일반 차원에서 투자하는 네. 거예요. 국가 지원이 없어요, 별로. 미국은. 근데 우리는 유난스럽게 그런 그 국가 지원 그 정책도 크고 예산도 많고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근데 이 신생 산업이라는 게 정말 이게 있을까요? 신생 산업이요. 예, 이게 신생 산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분이 얘기하시는 신생 산업이라는 걸 누가 접근하는 산업일까? 진짜 그 자본이 많은 기업이 네. 어떤 영역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들어가면 이런 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조그만 소기업들이 뭔가 틈새 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틈새 시장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지금 뭐 핸드폰이라면 아까 그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그리고 사실 배터리 쪽에 뭐 이런 쪽 전기자동차 이런 거 사실 조그만 어떤 스타트업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시장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맞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그 시장도 우리나라 엄청나게 그걸 했지만 결국 제가 이렇게 오늘 그 기업 찾다가 보니까 그쪽 산업을 한번 봤는데 매출을 내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생 산업을 찾는 거는 되게 꼭 도다지를 찾는 것 같은 어떤 하고 같은 건데 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조금 고민스럽기는 하네요. 이 초전도체 얼마 전에 네, 맞아요. LK29나 이런 네. 것처럼 진짜 그런 그 사람들이 필요 뭔가 새로운 걸 갑자기 만들었을 때 그게 네. 산업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대기업이나 대자본가들이 신생 산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제조업의 경우는 맞아요. 왜냐면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네. 그 기반 뭐 인프라 이런 걸 그렇죠. 갖추려면은 도저히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인터넷의 그 발달사, 그 컴퓨터 산업, IT 산업에서의 그 발달사를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되게 늦어요. 이 신생 산업을 불러일으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 처음에 94년에 등장을 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뭐 신제품을 개발하고 무슨 그 네트워크 그 회사들이 막 생기고 뭐 그런 게 보면은 오히려 그 무슨 대학 동아리들이 또 무슨 뭐 네. 뭐야 하늘송가 뭐가 하는 음. 그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 회사를 차리고 IT 기업들이 되게 조그만 그 벤처들이 시작해서 하는 게 많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인터넷 네. 쇼핑몰 그것도 대기업이 나중에 들어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현대 쇼핑몰이라든가 삼성몰이라든가 이런 그 삼성은 아직도 쇼핑몰을 안 하죠. 그런 것도 보면은 중소업체들, 인터파크 뭐 이런 것도 사실 조그만 데서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신생산업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왜 빅데이터의 전신이 데이터 마이닝이거든. 네. 데이터 마이닝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정착하면 그 관련 산업이 생길 때 보면은 그냥 기존의 통계 뭐 조사하던 회사, 마케팅 무슨 그 에이전시 이런 데들이 그 데이터 마이닝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산업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빅데이터로 커지고 그래서 이 지식산업 분야는 꼭 대자본이 그 신생산업을 키우진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게 물론 이제 AI의 고급 기술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지금 잘 못하잖아요. 저 챗GPT 같은 거 꿈도 네. 못하거든. 그거 응용하는 거는 지금 뭐 네이버니 카카오 같은 큰 기업도 이제 뭐 뒤따라서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그
그 인베디드 저기 네. 하드웨어로다가 AI 그 시장에 뛰어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어서 그건 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을 투자를 원하는 신생 산업이 이런 소자본가이나 중소기업이 뛰어들기가 힘든데 소프트웨어 산업 쪽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결국- 우리 회사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신생 산업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우리 의지만 있으면 뛰어들 수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일단 아이디어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치. 이미 있는 초기 산업에 우리가 뛰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신생 산업 시장에 우리도 네. 뛰어들 수 있겠다. 음, 큰 자본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그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시장 중에 하나가 이 3D나 뭐 이런 3D 게임이나 3D 모델링 이런 시장들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안에 콘텐츠를 구성하는 그런 시장들이 계속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숙련도를 보고 하면 한숨이 나와요. 구하기 힘들죠. 예, 그런 그러니까 인력 구하기가. 그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전에 거기 가 있고 뒤에 지식 그 기반의 그런 것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하려니까 내가 네. 상당히 못 찾겠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좌절이 계속되는 거예요. 신생 분명히 분야인데 들어가려니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특히나 이런 우리 회사 같은 지식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인력이 얼마나 학습되어 있느냐가 진입장벽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회사가 오히려 그런 신생산업 이런 지식산업에서는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결국은 어, 스타가 우리 안에 스타도 있지만 네. 뭐 당연히 스타들이 있겠죠. 정말 뛰어난 친구도 있겠죠. 근데 우리 기업의 어떤 존속은 스타가 앞에서 끌어주고 결국은 그걸 받쳐주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 스타를 유능한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 스타가 자기 몫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방법이 좀 아까 얘기한 학습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맞아. 내가 무슨 직무를 맡았을 때 그 직무가 잘 수행되고 있어야지. 어떤 새로운 직무가 생겼어. 그러면 그 직무가 잘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걸 코칭하는 이런 어떤 팀장이나 코칭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야지 계속 학습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학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사라져 가고 거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데, 저는 예전에 그거를 억지스럽게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계속 밀어붙였어요. 교사. 근데 뭐 진짜 다들 남아가지고 교육하고 남아라고 해서 저녁 때 했는데, 이제 사실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억지스럽게 한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교육혁신센터를 통해 가지고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 직무에 대한 어떤 필요 스킬들을 그리고 교육 과정들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너가 맡은 직무는 이거야라고 처음에 조언을 딱 왔어. 내가 너는 이런 직무를 맡았으니까 이거는 너가 마스터해야 돼. 딱 주면 이 내용은 어디서 라임 에듀에 있으니까 가서 이 직무에 대한 건 익혀. 그리고 이 일은 이 사람하고 할 거니까 이 팀에 들어가서 같이 코어를 해라. 라고 딱 지침해주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직무를 하려면 이 레벨을 해야 되니까 학습을 해야 돼. 맞죠.
그리고 더 높은 레벨은 또 공부해야 되고.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억지스럽게 했다는 거지. 그죠? 그쵸. 그러니까 네. 직무분장이라는 게, 아, 되게 그 감독자나 상급자, 선배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 졸업생들도, 중소기업에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하고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 뭐 중견기업 이런 데 가서 이제 졸업생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하나 봐. 같은 동급생이네요. 누군 중소기업 가고, 대기업 가고 막 이러는데, 얘기를 해보면은 제일 차이가 뭐냐면, 사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는 사수 구하기가 힘들대. 내가 뭘 배우고 싶어도, 나가 앞으로 내 그 미래에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서 충분한 능력과 이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가면은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비전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직무분장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잖아. 군대 가서 사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러고 안 하면 뭐 혼내를 할서라도 그 처음엔 괴롭고 하겠지. 그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게 사람이 어떤 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 그렇지만 하다 보니 내가 스킬업이 돼 있고 내가 발전한다는 걸 느끼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고맙거든. 그렇죠. 그게 사실 조직이라는 게 그 역할을 위해서 해줘야 내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뭐 회사의 복지나 급여나 이런 게 다른 회사에보다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거를 바라보고 이 회사에서 일할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호시탐탐 누리는 거지 어디로 가려고 그러고.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돼. 그걸 자기가 알거든, 자기는.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상향으로 내가 그 진급하거나 승급하거나 나중에 내 연봉도 잘 받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게 갈 길인데, 그거를 이렇게 롤모델이 우리 회사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직무 관리 시스템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콘텐츠를 집어넣고 안에서 팀장이나 뭐 부장이나 뭐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이 뭐다라는 거를 명확히 지금 알려주기 시작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밑에 사람들도 나를 따를 거고, 그러면 내 본분의 책임과 이 역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명백히 알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따르고 싶지. 그런 사람을. 예. 그거를 만드는 게 사실 우리 직무관리 시스템이 직무일지 쓰고 하는 게 그거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이거를 할 인력이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급하게 그 닥치는 일 처리하기도 바쁘니까 이런 체제를 갖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사실 직무가 있는 내 주변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네. 할 여가가 없지. 그리고 그걸 또 정리해서 그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고급 인력도 그런 데서 일할 리가 없고. 그래서 직무는 사실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그 다들 그냥 그 자바 몇년 뭐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하고 네. 한 사람의 개발자를 기르기 위해서 선배는 얘한테 이것도 지켜보고 저것도 지켜보고 하면서 그냥 그 뭔가 시행착오. 목적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배우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냥 그 명시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 사람은 그 이렇게 10가지를 분명히 이는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배워놓고 그 중에 2가지를 빼먹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한테 가르쳐 준 2가지 빼먹고 가르쳐. 8가지밖에 가르칠 게 없지. 네, 그러니까 사실 10가지를 직무로 명확하게 해놨으면 음, 10가지의 내용을 얘가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건데 요것만 듣고 요거는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생 사업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그런 영역을 아까 제가 잠깐 어렵다. 솔직히 IT 기업이지만 어렵다. 음. 찾기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 그걸 산업화해서 우리 예, 수익성을 유지할 정도로 올리는 거. 지원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이디어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걸 구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예. 그 구현된 시스템을 시장에 내다 팔면은 그거를 또 마케팅도 해줘야 되고 뒤에서 계속 제품도 업그레이드 해주는 팀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새로운 시장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려면은 그 행정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따라줘야 네. 그게 사업해서 수익이 나지. 뭐 아이디어만 좋다 해가지고 이게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 벤처기업들 많이 망하잖아. 이제 좋은 줄 예. 알고 예, 뛰어들었는데 예, 많이 막상 나오죠. 예, 예. 그 여기 대전에 왜 그 테크노밸리 이 연구단지에서 나온 기업들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데가 아이디어들은 막 특허도 받고 세계 특허도 받고 네. 해가지고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는 안- 그 사업을 끌어갈 만한 팀이 조직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애매한 사업들을 대기업에서 많이 특허를 가져가는 것 같아, 사가는 것 같아요. 맞아.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아, 뺏어 이제 그럼 너네는 어차피 해봤자 망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몇 억 줄 테니까 그냥 파는 게 이득이야 해서 아니, 가져가서 이게 팔면 다행이지. 그게 그 초기에 가져가면 다행이야. 차라리. 네. 왜냐면 아이디어 낸 사람이 그래서 돈이라도 받으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애써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뭐 좀 이제 그 해보려고. 체제가 이제 갖춰져가지고 이제 수익이 날만 하면은 그러면 그때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되는 사업이구나 하고 보일 때, 네. 얘가 좀 컸네 하면 싹 가져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AK99, 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아니라고 판명은 됐지만, 네네. 만약 그것의 변종, 근데 원리는 비슷해. 근데 이거는 얘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하지만 이거 우리 거야. 하면 그냥 처음에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까지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치, 과정이었을 그쵸. 텐데, 여기에 플러스 뭐 금 하나 더 넣어서, 이거 새로운 거야.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시장으로 개척해가는 거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새로운 무엇이 나왔을 때 그것이 직무로 정의가 되고, 그 직무를 갖춘 사람을 데려오든, 우리 내부에 그 직무를 교육을 하든, 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장에 대한 아키텍처적인 접근, 조립하는 것 같은 네.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표준화되고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이거에 요것만 플러스하면 그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맞아. 이게 없으면, 야, 너 이거 해봤지? 이거 되지 않았겠어? 아니, 될 것 같죠. 근데, 난 하기 싫다. 나는 모르겠다. 막 이러면은, 이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직무라는 거는 어쩌면은 우리 IT도 결국은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DB, WAS, 네, 맞죠. 뭐 이런 게 다 아키텍처예요. 네. 결국 거기에 뭐를 애드온 하면은 이게 그 애드온 되는 게 이제 새로운 또 시스템의 동력이 되듯 우리 각자의 어떤 직무들이 잘 정리가 돼 있고 표준화돼 있으면 새로운 어떤 직무가 와서 어떻게 조합시키면 되겠다 이 아키텍처 안에서 직무 아키텍처 안에서 어떻게 조합시키겠다만 나오면 그 영역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직무일지를 지금 다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직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때 시스템이라고 하셨으면은 추후에 이게 좀 통합돼서 시각화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시는 것까지 염두에 두셨나요?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네. 어떻게 갑자기 부탁할 문득 것인가 궁금해져서 내가 쓴 직무일지가 사실 지금은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된 게 없어서 네. 그냥 쓰기만 쓰고 있지 맞아요. 뭔 소린지 잘 이게 안 그려졌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시각화가 싹 근데 이 얘기가 내가 직무를 던질 때 딱 저기까지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있을 줄 알았는데 딱 들어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뭔가 관리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을까 없어. 싶었는데 아직은 없는데 다 상상 속에 있는 거고. 상상 속에 구상 중이에요, 구상. 근데 나는 이미 처음에 그죠.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직무를 얘기할 때는 네. 저기가 있었거든. 이미 저기 가 있는데 나는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얘기해 보면 네.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왜 이걸 군더더기로 다른 거다뭐 WBS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무슨 뭐 이트랙? 이트랙. 네, 이런 데다 그렇죠. 하고 있고 네. 다 뭐 프로젝트 관리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또 여기다 입력하느냐 네.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근데 이게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나중에 딱 시각화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각화, 네. 저 시각화가 자료만 잘 되겠죠. 쌓이면은. 이게 네. 1차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1차적, 2차적, 3차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완성이 그죠. 돼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어느 수준이냐면 직무일지를 지금 쓰잖아. 네. 그러면은 상급자. 내가 이제 어쨌든 그 승인을 받는 사람이잖아. 그 상급자 화면에는 내 밑에서 일하는 팀원들의 지금 진행 상황이 하늘에 다 보이는 화면을 만들어요. 예, 맞아요. 그게 1차적이야. 그다음에 그 위에 또 그 위에 슈퍼바이저가 있을 거냐. 네. 본부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럼 본부장을 한두 개 팀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죠. 음, 여러 팀을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는 그 사람 관리 화면에 들어가면 여러 팀이 그 일의 진행 상황이 한눈에 이렇게 쫙 보여. 근데 특정 팀이 예를 들어서 칼라가 여기는 아직 그 진도대로 못 나가고 있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 그럼 거기를 클릭하면은 덧창이 딱 트면서 그 팀이 또 보여. 그거 이제 팀장이 보는 거랑 거의 같은 화면 내용이지. 그리고 이제 그 팀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이거 지체를 해가지고 이 팀 전체가 빨개졌지? 그럼 그게 이제 다 개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개인이 또 뭐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럼 개인의 직무 일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또 상단계에서 이제 CEO가 각 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한 천면에 화면에 떠. 그럼 전체 그 각 본부들의 그 진행 상황이 한눈에 보여. 그럼 그 특정 본부가 좀 그 이상 징후가 보인다. 그럼 거기 클릭하면은 그 안에 있는 팀들이 쫙 뜨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레벨을 업해 가면서 그러면 이제 CEO는 저 밑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일단 전체 큰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우리 회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만 해도 1차원이지만 그런 아웃풋이 그것만 해도 이제 관리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우리 회사 전체로. 그렇죠. 지금은 뭐 광주에 가볼 수도 없고 무슨 세종시에 또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는 이게 구두로다가 이슈만 보고를 하지 전체 진행 상황을 일일이 다 보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관리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가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일 벌어지면 그때 알게 되고. 그러니까 대응이 늦고 그 벌어진 일은 이렇게 그 수습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미리 감지를 해서 예방 차원에서 가서 하면은 조금만 방향을 틀어줘도 바로 돌아가거든. 그게 이제 관리의 효율을 높여주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직무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또 컨트롤하려고 그러나? 또 컨트롤하고 관리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설계하면서 그때 위원님과 같이 했던 얘기는 내가 사실 이 시스템을 설계한 이유는 컨트롤이 아니에요. 컨트롤은 내가 불만명이 아니고 저기 팀장들, 팀장들이 아 이거 빨리 잘 진행해야 되는데 조화롭게 진행돼야 되는데 어디서 병목이 일어나면 그 친구한테 누군가 코칭해줘야 되거나 그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되거나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나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쭉 이제 직무별로 자기 일이 실적들이 쌓이면 결국 얘가 내가 잘못 평가받고 있었다. 오해받았다. 아니면 일 정말 성실했는데 성실히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획득하려고 하는 제대로 평가해주고 보상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려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상당히 난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열심히 하고 있는 개인들한테는 그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도움, 잘 활용. 맞아요. 네. 이게 좋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능력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유리해. 예. 근데 이제
저 숨어가지고 시간만 들어서는 자기게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 불편해. 그래서 그게 네. 이제 1차적으로 지금 그게 거의 그런 이번 달까지 네. 된 거고. 되고 2차적으로 이제 기획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단 직무일지를 쓰게 하는 게 그 네. 1차적인 목적이거든. 그래서 쓰면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 그 다음 단계는 그 걸리는 시간, 그 일을 처리하는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할 일이 직무가 뭐 5가지를 한다. 그럼 지금은 다 그게 오늘 할 일이 완성됐는가만 확인해. 네. 사실 이거는 아주 2차원적인 데이터고 음. 이 10가지 일을 했으면은 그 중에 어떤 일은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10분이면 끝나는 일도 있어. 근데 지금은 그것도 10분 안에 완수했으면 완수율 100%야. 네. 그잖아. 네. 그래서 이게 그 전체 완수율 평균을 내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져. 그 다음 단계는 그 각 완료 직무마다 직무 단위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는가를 측정하는 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표준 직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음. 도출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에버리지로 따져본다면 예를 들어서 UI UX 개발을 하는 직무 하나만 예를 들면 그러면 누구는 그거를 3일 걸려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1시간 만에 해버리고 이거 들쑥날쑥 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 하는 사람을 목표로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게 우리 회사 전체 인력 수준을 평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평균을 내면은 이게 이런 정도의 UI UX 설계는 한 8시간 걸린다. 이런 표준이 나와요. 우리 회사만에. 이건 어느 회사 표준하고 다른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그 8시간이면 우리 회사 수준에서도 8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이틀, 3일 걸려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따라와야지. 그래야 우리가 에버리지라도 맞추면서 우리의 그 직무 능력이 이렇게 발전할 거 아니야. 그게 경쟁력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하고 있다 이거야. 그냥 개인의 그 능력에 양심에 맡기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앞에 한두 시간에 그걸 끝내는 사람, 우리가 에버리지가 우리 회사는 네. 8시간인데 한두 시간에 끝나는 사람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 나중에 그 저기 연봉 협상할 때도 더 줘야지. 네. 그래야 그 사람도 신나서 뭐 한 네, 시에 그렇죠. 끝나지. 또 쟤는 뭐 이틀 해도 월급 똑같이 받고 나는 2시간에 끝내도 똑같이 받고 또 일 그러면 똑같다 주고 일만 잔뜩 쌓이고 번아웃 되잖아. 이게 이제 이게 무섭단 말이야. 네. 그런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가게 일을 하기 싫게 만드는 조직이 되면 안 되는 음. 거지. 네. 그게 핵심이야. 그게 2단계야.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 가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틀, 3일을 걸리냐.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가진 자격증이라든가 그 이전에 그 경력 이런 거 다 지금 입력하고 있거든. 네. 그거를 종합적으로 그걸 포인트화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 그러면 상관관계를 따져보면은 이 사람이 경력도 이제는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틀 걸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또 그 사람을 혼을 내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스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주고 시간을 좀 줘서 이 사람한테는 그 자기가 스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냥 무조건 숫자 가지고 니는 일 못하니까는 월급 깎아 이러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런 거. 재교육의 기회.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는 우리 회사의 어떤 직무에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와. 그러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그 상급자들이 교육시킬 수 있는 거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간표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만약에 도저히 이런 교육은 우리 내부에서는 소화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외부 강사를 돈 들여서 불러서라도 그런 스킬업을 시켜줘야 우리 회사의 능력이 커지는 거거든.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도 그 자기가 알거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딸려서 못 하는데 이거 맨날 일에 치여가지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회사가.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그래도 도저히 우리 회사에서는 이게 기다릴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스킬업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당장 급해서 이걸 제품화 해가지고 시장에다가 런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외부에서 모시고 와야지. 비싼 연봉을 들여서.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응. 그런 게 다 여기서 도출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의 어떤 커리어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3단계까지 되면은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업무를 하나만 하진 않잖아요. 네. 1A, B, C 이렇게를 같이 하고 있는데 A 업무를 이제 여기서는 A 업무만 해가지고 A 업무를 집중해서 해서 1시간 만에 끝냈는데 저는 이제 B, C까지 같이 하느라고 A 업무를 좀 나눠 쪼개서 하느라고 한 열흘이 걸렸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왜 이거 10일이나 걸려서 하지? 싶더라도 이제 보면 아, B도 있고 그렇지, C도 C도 있고 있고. C를 좀 더 집중을 해서 했구나. 그치.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A였다면 상급자가 C 말고 A 먼저 하라고 했으면은 저도 1시간 걸려서 네. 했을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회사의 팀장들이 그걸 매일매일 이제 그 그 리스트를 보면서 아, 이거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잡아놨지만 요거는 좀 뒤로 하고 요걸 먼저 하세요라고 하는 코칭을 해야 돼요. 요즘. 이게 팀장들의 앞으로 역할이고 음. 이 교육에 이제 또 이 직무에 엄청 많은 힘을 쏟을 거예요. 이게 그 경영혁신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비슷한 어떤 컨셉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예. 이게 과학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지.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팀원들의 역량이나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 스킬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거가 이제 뭐 100%는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라프하게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 저 사람한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일을 때 그냥 아무에게나 막 니들 프로그램 맨날 짰으니까 프로그램 짜라가 아니라 코딩도 잘하지만 또 네. 뭐 설계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설계 업무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설계 쪽에 투입하는 게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가 이렇게 그 명백하게 데이터로다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냥 그 어라운드를 이렇게 시키는 그래서 거죠. 전체 우리 회사의 뭐 팀별이라든가 개인별 그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정도인지를 그 사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일 시켜보니 잘한다. 그럼 그걸 자꾸 일 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급하면 이 부서에서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돼. 네, 그래서 그렇죠. 체계적으로 아, 이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런 일은 우리 회사 전체 직원들 이렇게 프로필을 딱 이렇게 데이터 분석한 거를 보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면은 서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인사 배치를 통해서라도 이 사람을 이쪽에 앉히고 이쪽에서 잘하는 사람을 이쪽에다 또 갖다 넣는 게 더 잘할 수도 있거든. 그런 인사 배치 이동에도 이게 기본 자료가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직무를 우리가 하는 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 상당히 큰 어떤 비전이 그 안에 있고 우리 회사가 체계적으로 일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맞지. ESBN이니까 계속 저희만 알게 되고 알게 되고 다 알아야 되는데 말단 주인공처럼 입김도 없는 우리.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저희가 이제 조직 그 개편한 것도 발표를 했고 네. 직무일지를 쓰고 해가지고 이제 근거 데이터가 네. 이제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우리 지금 한 얘기들을 워크샵으로 네. 워크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자꾸 확산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했겠죠. 그래서 그걸 잘 갖춰야지 신생 시장에서 맞아. 다양하게 오는 신생에서 분들을 이용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지. 지금은 그 올드 시장 버티기도 힘들고.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 이어서 그러면은 이 지금 신생산업의 구조적 환경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초기의 이동 장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얘기하면서 이동 장벽이 하나가 더 나왔는데 인재 보유 여부. 아니 신생산업 인재 보유 여부라는 핵심이지, 핵심. 네, 맞아요. 그런 이동 장벽이 하나 더 있었고 여기서 말하기로는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총 경로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합당한 가격 및 품질을 보장해주는 생산 원리와 숙련된 노동이 여기 가지고 있느냐. 여기가 지금 네네. 인재 얘기. 네, 이게 인재 숙련된 노동자, 이게 이제 인재 얘기 같습니다. 지금 와이프 포터는 지금까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건 전부 다 거의 제조업 네, 기준에서 맞아요. 찍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비중이 좀 낮게 잡혀져 있는데 저희 지식산업 같은 경우는 숙련된 노동자의 비중이 좀 크다는 면 지금 얘기하면서 나왔었고요. 저기도 네. 더 좋은 게 있어. 원가잖아. 저희 원가는 인력 아니었나요? 아니, 근데 저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 원가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 네, 위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원가와 그 비용, 비용에 비용, 대한 네.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그 위클리소프트는 주식회사고, 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최대 수익을 네. 남기는 것이 큰 목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원가 절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꼭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쓰고 공색하게, 이런 얘기가 아, 아닌 거예요. 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써야 될 거는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우리 회사의 이익이 되느냐. 맞죠.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수입하는 게, 투자하는 게,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나? 음. 이걸 항상 고민하는 게 이게 원가 네네. 절감 의식이에요. 네네. 이게 원가 사상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용하고 저번에 원가 우리 구분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비용은 그냥 줄여야 돼요. 네, 그렇죠. 이유 없이 줄여야 돼요. 최소. 줄여야 됩니다. 그거는 이유 없이. 근데 원가는 절감한다 할 때 사람들이 그거 비용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가는 불필요한 원가를 없애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근데 비용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줄여야 돼. 그거는 절감해야 돼. 전기세 아껴야 되고, 물세 아껴야 되고, 주차비 아껴야 되고, 이건 무조건 줄여야 돼.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라서. 물론 쓰니까 뭐 일도 하고 우리가 먹기도 하고 하는 거지만 그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는 거지. 근데 원가는 그걸 줄이면 잘못하면은 품질이 문제. 품질이 떨어진다. 음, 그러면 그런 원가 줄이면 안 되는 그쵸. 거고. 다만 이런 책을 예를 들어 생산하는데 뭐 종이도 원가가 있을 수 있고 인쇄비도 있고 네. 뭐 인쇄도 있고 이 출판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원가가 있을 거야. 근데 인쇄비를 줄이는 거는 그거는 원가를 절감해도 좋아. 왜냐면 이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프린터해서 좋은 기계 가지고 하면은 원가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저자의 그 인쇄까지 줄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싸구려 책밖에 못 네. 만든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원가 개념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원가는 절감을 해야 되지만 네. 꼭 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원가는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원가를 거기다 더 투입하는 게 품질을 높여서 수익을 더 올리는 그게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전형적으로 항상 애플 예를 든다고. 애플은 디자인 인력, 보급 인력, 최고의 인력을 데려와. 설계 인력, 여기에는 돈을 전혀 안 아껴. 전 세계 최고를 데리고 와.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적인 어떤 기술에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안 할게요. 오히려 더 고급 인력을 막 연봉을 주면서 데리고 와. 근데 그 사람이 원가가 늘었지만 사실은 고품질이 나와가지고 더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 전체 이익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개념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원가 절감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보죠. 네, 그렇죠. 초기 이동 장벽에서는 기술 및 경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중이 커지는 경험에 의한 원가 절감, 그리고 자본의 효과적인 기회비용과 그로 인해 효과적인 자본 장벽이 높아질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신생 기업이 새로 만들어진 기업, 기존 기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 다수를 이루는 이유는 자원 동원이 많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창조적이거나 창조적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생 기업이 더 들어오고요. 그리고 기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 높은 기회비용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크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위험성이 큰 그런 산업에 함부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산업에는 신생기업이 다 조여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생산업이니까 새로 만들어진 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어, 이 한계의 발생 원인으로는 해당 산업의 찬신성이 외부의 경제적 실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상품 대체 선호를 새로운 상품으로 유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에 같은 경우는 새로 뭔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정부라든가 기존 뭐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현재 있는 시장 실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한 신생 기업으로 신생 산업으로서는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이제 대체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에 대한 니즈를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유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고요. 구체적으로 원료 및 부품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원료 가격이 처음에는 낮았는데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폭등하는 그런 시기가 규모의 경제를 완전히 갖기 전에 폭등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한 인프라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제품 또는 기술이 기업마다 새롭게 기업마다 다른 기술 혁신으로 자기만의 기술 특허라고 해서 비슷한 제품을 내놓는데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신생 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특허로 인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제품이 또 리뉴얼되고 저희 보면은 삼성 Z 플립만 봐도 처음에 Z 플립 1을 산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Z 플립 5를 보면은 엄청 많이 샀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1은 리뉴얼될 가능성이 훨씬 많고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사지 않는 그런 진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소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Z 플립 1 이게 금방 고장날 것 같다는 그런 인식, 위험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소비자. 품질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자들한테도 평판이 안 좋고 다른 기업들이나 산업이 아직 불확실한데 금융업계가 좋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뭐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대출을 적게 받거나 대출을 적게 해주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생기고요. 또 규제 승인을 정부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 의료 AI 산업, 혹은 의료 원격 진료 같은 경우 아직도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서로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규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서 뭔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규제 승인이 덜 된 것 때문에 문제점도 생기고요. 초반에 규모의 경제 얻기 전에 높은 생산 원가인 것도 문제점이고, 어, 이제 대체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이랍시고 내놓으면은 당연히 기존에 만들고 있던 기업들은 이걸 위협으로 느낄 거고, 그것 때문에 뭔가 그 산업에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 기업에 뭔가 위협을 준다든가라는 식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 누구세요? 이문길 부장. 환영합니다. 사무실이야? 알았어. 조용히 들어. 닫어. 이제 그렇게 이제 신생 산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면은 산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신생 산업에 신생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이 신생 산업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그 신제품이 어떤 시장에서 팔릴지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이걸
위험성을 감안하고 나서라도 수용해 줄지에 대한 평가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중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적 변천 과정을 미리 예측해서 빨리 그 시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재빠른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이때 수익의 성격은 구매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의 본질을 얻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본질은 성능상의 이득도 있고요. 비용 절감의 이득도 있습니다. 성능상의 이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품을 통해서 어떤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속도, 품질 등이 어떤 다른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제품을 예를 들어서 공장에 부품을 갈아 껴야 되는데 부품이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 부품을 갈아 꼈을 때 다른 공장들에 비교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성능상의 이득이고요. 그런 부품을 갈아 꼈을 때 이 부품이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절감을 어느 정도나 해줄 수 있는가, 그 절감으로 인해서 다른 공장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얻을 수 있는가 등이 이제 비용 절감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수익 창출에 필요한 확실한 첨단 기술,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술적 성능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고, 이 신제품을 도입에 실패했을 때 위험 부담을 누가 안아야 되는가? 그 위험 부담이 얼마나 큰가? 예를 들어 신제품이 막 몇십억인데 그런 것들 이 도입했다가 실패하면 기업이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실패의 대가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신제품을 도입했을 때 아까 공장의 부품을 설명을 드렸는데 부품을 새로 들임으로써 직원을 재교육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보조 장비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런 식의 전환 비용이 생기는지 여부가 소비자가 빨리 이 제품을 도입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환 비용이라는 거는 기존에 다른 제품 쓰다가 네네. 우리 새롭게 가지고.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의 유지 서비스가 있는가, 그리고 다뤄본 경험이 있는 구매자가 결국엔 빨리 채택하게 돼 있고, 진부화에 따른 비용. 제트플립 1을 샀는데 제트플립 2가 내년에 나왔어요. 진부화가 1년 만에 됐는데 이 진부화에 대한 진부화 메이킹 정보 등이 이제 구매자가 이 제품을 도입하는 여부가 되게 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물음표 친 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붙여서 가지고 왔는데 그냥 비대칭적인 정부 규제 장벽 또는 노동 장벽, 이게 이제 규제 장벽이 높으면은 당연히 그 신제품에 대한 도입이 늦어지고, 노동 장벽이 높으면은 그걸 익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도 아. 도입 시기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익힐 때까지 그런 일들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예, 숙련도가 올라와야 되는. 그지. 숙련도 때문에. 아니면은 그 네.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 그치. 네. 그 새로운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 네. 그렇지. 그거를 뭔가 그런 노동 장벽이라는 건 그걸 만드는 쪽인 것 같아요. 네네. 만들려면 뭔가 좀 이 조립을 원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익힐 때까지는 노동 장벽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복제양 같은 거 만들 때 그렇지. 거기다 이제 난자에다가 얼마나 정확하게 수정을 하냐 같은 기술, 기술. 그것도 그렇지. 그게 없으면 그냥 난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맞죠. 그게 진입 장벽이기 때문에 그거가 충분히 숙련된 기관이나 기업만 네. 그거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게 2006년인가, 그때, 네, 황석 박사. 아, 네. 황석 박사 그런 사건도 있고, 내가 이제 겪은 거는, 네. 대우자동차 네. 창원 공장, 네. 거기 가서 이제 무슨 린 생산 시스템 교육을 했거든.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거기 이제 60명이 그 강의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중간급 이상 레벨의 기술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혼자 부품을 다 주면은 차를 혼자 다 조립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두 사람이 손을 들어. 음, 60명 중에 두 명이 손을 들어. 근데 똑같은 질문을 토요타 공장 가서 하잖아. 네. 다 하던데. 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신제품 네네네. 런치하려고 그러면, 네, 그거를 기술적으로 그 지원해주는 노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거기는 전환이 다 된다. 차가 누구를 시켜도 바로바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차종이나 나와도 바로바로 어댑트. 이게 그게 그러니까 뭐 시그마 그게 이제 네. 100만 대를 차를 만들면 네. 4대가 그 분량이 날 정도의 완벽한 거지 사실 100만 대 만들었는데 4대가 분량 난다는 게 그쵸. 진짜 신적인 네. 거거든. 그걸 토요타가 품질 그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 차이가 나요. 직원 교육. 다 하는 거죠. 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립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각각의 그 영역에서 하되, 여기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기 영역이 되는데, 이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하면, 거기서 바로 해결하고. 아니, 내 것만 계속 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걸 모르죠. 몰라. 이게 먹는 그리고 것만 하면 예,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걸 알아. 그리고 일을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의 결과가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내 일을 하는 거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냥 그거 모른 채 기계적으로 내가 맡은 것만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불량이 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이 왜 뒤에 가가지고 갑자기 불량이 나는지, 이거에 대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FMS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 그게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그게 뭐냐면 생산 라인을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그 예를 들어서 그랜저 생산 라인이다. 그럼 그랜저 그 차를 조립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거기 쫙 몇 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폰이 뭐 생산 라인, 거기만 일하는 사람들이 익숙한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또 뭐 차, 스텔라가 예를 들어 새로 나왔다. 그럼 이제 새로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서 이렇게 일로 이제 이직을 하잖아요. 이제 그죠. 생산 라인을 바꾸면 새로 이제 시작해요. 그게 이제 플렉서블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익숙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토요타 사람들은 생산 라인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신생 자동차 새로운 뭘 네네. 만들어도 여기저기서 아무나 갖다 놔도 바로 적응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보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저기 뭐 중기청 사업을 하나, 뭐 과기부 사업을 하나, 뭐 시스템을 하나 어디다 갖다 놓으나 설계 받은 사람은 이 시스템 설계할 줄 알고 저것도 설계할 줄 알고 뭐 DB 그 구축하는데 뭐 모델링 하나 되면은 이 시스템 갖다 놔. 이런 유연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많으면 그럼 이제 새로운 시스템 한번 우리 개발하자 그러면 그냥 쭉 갖다 놓으면 생산량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FMS거든. 소프트웨어 산업도 똑같아, 사실은. 그런 스킬이 다양한 프롬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꿰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연한 그 조직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예. 그거를 근데 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게, 내가 이거 하기도 힘든데, 이것도 시키고. 그렇지. 모르는 일을 시켜버리는 예, 이거 너무 왜 나를 괴롭혀? 왜 괴롭히냐고 생각하는데, 일의 어떤 숙련도, 자기도 자기 성장하는 거고, 네. 그리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교육 자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저기 한 단어 한 단어가 사실은 네. 여러 가지 그 함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엄청 길게 적어놨는데 여기다가 제가 다 요약을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엄청 긴 건데 하나하나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요약을 해서 다 설명할 수 오늘 안에 못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신생 기업이 어느 정도 후기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이 기술 변화에 대한 태도가 안정지향이면 도입이 늦어지고 기술 변화에 대한 태도가 위협으로 간주하면 그것도 이제 더 도입이 늦어지게 되고요. 의사결정자의 그걸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사인한 사람이 그 신제품 도입으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중하고 늦게 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 산업에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전략적 선택에서의 문제점은 두 가지 불안정과 위험 부담. 불안정이라는 거는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전략적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시장이 뭔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경쟁사라든가 이런 진단이 어려워서 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신생 산업의 전략적인 특징은 전략적 자유의 폭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이 산업에서는 정해진 뭔가 관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든 선택할 수 있고 이 전략적 선택의 영향력이 성과로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신생산업의 전략적 선택에서 신생산업의 최대 문제는 산업 구조의 형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업의 능력. 이게 전략적 선택의 신생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 왜 선발기업 네, 맞습니다. 먼저 시작한 네. 그 선발대 역할을 한 그 기업들이 그 신생 산업에서 어떻게 이제 네. 표준을 잡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옳게 전략을 네네. 선택하고 맞습니다. 시장 규모도 키워놓고 하면은 그럼 이제 팔로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이 사업에 성공하는 거구나 아니까. 이 신생 산업 발전의 외적 요인으로는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크기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 둘 간의 균형이 매우 필요하고요. 여러 산업의 협력, 경쟁사 간의 협력, 정부의 협력, 공급자의 협력 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신생 산업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대체재를 빨리 유발시키고 최초의 구매자를 유입시켜서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등을 통해서 표준화를 촉진하고 품질을 단속해서 그 평판이라든가 이미지를 계속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미지라든가 평판 관리를 하고 정부와 금융업계의 신뢰를 강화시켜서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경쟁사들에 대한 비방을 회피해서 뭔가 미래에 있는 위협을 좀 줄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피한 응? 경쟁사들의 이게 피하죠. 이게 신생 기업이 아니고 신생 산업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산업. 그래서 경쟁사들을 비방하면 할수록 이 산업이 죽으니까 산업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산업이 자동차는 별로다 이러면 자동차가 사지 말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맞아. 그리고 전기차 그거 뭐 주유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불편해 뭐 이렇게 이러면은 경쟁사들이 이제 비방을 하면 그 산업 자체가 죽지. 그 대체재 유발도 마찬가지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대체재가 늘어나면은 산업이 빨리 커지니까 그런 거고 이제 기업의 발전과는 살짝 조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죠?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신생 산업 안에 있는 기업이 선택해야 될 요소인데, 이 신생 산업 안에서 한 7가지 이런 것들을 잘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산업은 별로 아직도 크지 않은데 네. 갑자기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되게 크게 해놨어. 네. 이 기업이 물이 적잖아. 그러면 그 회사가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은 막 급성장하는데 나는 별로 못 크고 있어. 그러면 그 기업이 잘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산업이 커지면서 기업도 같이 커가는 구조가 맞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신생 산업이 생겨졌는데, 어, 신생 산업에 지금 밖에 있다 생각했을 때 언제 진입하는 게 좋냐, 이 신생 산업을 바라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조기 진입은 이제 미리 빨리 이 신생 산업에 진입하는 걸 의미하는데, 높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자리 잡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낮은 진입 장벽으로 나중에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기 진입이 좋을 때는 어,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이 구매자에게 중요하고, 해당 기업의 개척자가 됨으로써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 기업이. 그리고 학습 곡선이 중요하고, 그 학습 곡선이 보완하기 쉽지 않아요. 또 그게 오래될수록 좀 더 가치를 얻는 그런 산업일 때 조기 진입이 좋고요. 그다음에 미리 진입했을 때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산업, 원료 공급과 유통 경로를 빨리 확보를 해야지 원가 절감이 쉬울 때, 이럴 때 조기 진입하는 게 좋고요. 저거 네. 그 네 가지 항목 보면 떠오르는 기업이 어디야? 네 가지 항목으로 그거를 그대로 다 실현한 기업이 있잖아. 저는 애플, 애플. 애플. 그죠? 그치? 애플 애플 생각했어요. 딱 그 말이잖아. 애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내년에도 애플 비전 프로 나오잖아요. 네. 그치? 딱딱딱 맞지. 그 애플이 그 채택한 전략하고. 맞아요. 비전 프로 같은 거, 새로운 제품 같은 거. 근데 근데 그만큼 초창기부터 그 헤드폰 시장이라는 게 없었잖아. 근데 이제 애플이 들어가서 초기 개척자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명성 이거를 쌓으려고 상당히 고급화를 네. 추구했고, 그러다음에 이제 학습 곡선이 엄청 빨리게 되면서 맞아요. 신제품이 계속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루할 만하면 바로 나오고 바로 나오고 맞아요. 이런 그 신제품 런치를 되게 빨리 해가지고 그 자체 기업에서는 학습 곡선이 엄청나게 성장이 빨랐고 소비자 충성도 이건 말할 수도 없어. 네. 지금도 지금 아마 전 세계 기업에서 가장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가 애플일 거야. 맞아요. 그들만의 생태계를 다 음. 구축해놔가지고. 그래서 원료 네. 공급, 조기 유통 경로 이거는 네. 조기에 이제 구축. 네. 딱 애플이야 저거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조기 진입이 위험할 때는 기술의 방향성이 모호하여서 후반에 기술 전환으로 높은 비용이 예상될 때, 그다음에 소비자 교육이나 법적 인가, 기술 개척 등을 포함하는 산업일 때, 그리고 초기 경쟁뿐 아니라 경쟁이 너무 과열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 기술 변화가 너무 급격하여서 초기 투자가 무효화가 돼. 이거는 이제 학습 곡선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조기 진입하는 게 위험하다고 하고요. 법적 인가는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법적 사실 네네. 많이 걸려있긴 해요. 우리나라 최근에 우리 그 산업에 좀 그 역할을 하는 게 저 컴플라이언스거든요. 컴플라이언스.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 산업이 막 살기도 하고 네. 죽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이 법적 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우리나라가 그게 좀 취약하죠. 규제라는 게 제가 풀어야 될 규제는 안 풀고 네. 한없는 규제를 풀어가지고 맞아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어서 근데 조금 앞에서 읽은 내용들을 맥 빠지게 하는 소리가 이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적절한 전략을 일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더 상식적인. 이걸 갖다가 뒤에 또 이걸 얘기해놔가지고 너무 좀 있다가 맥이 빠졌는데.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신생산업의 적정에 가까운 시장 점유를 얻었더라도 산업 성장 위에 같은 시장 점유를 점한 경우는 드물다. 약간 좀 맥 빠지긴 하더라고요. 뒤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너무 네네. 세니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네. 보이면은 바로 이제 네.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기존 기업들이 자금력을 가지고 좀 안정화된 산업에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다 가져버린다든가.
우리나라 모바일 통신 시장이 그랬죠. 네, 그 조그만 기업들이 뭐 네네. 삐삐 시작해가지고 막 성장하고 하려면 나중에는 결국은 거대 기업들이 그걸 다 시장을 장악해버리게 네. 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신생산업은 전략적 선택이나 구조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신생산업이 뭔가 관습이 없다고 했잖아요. 정해진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생산업의 전략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법 중 하나가 시나리오 기법입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아니, 뭔가 과거에 기반돼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또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미리 뭔가 위기관리 시나리오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구상은 특히 신생산업에 유리하고요. 뭔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런 업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개별적이면서도 내부적인 일관된 견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관된 견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분분하게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나리오 미래에 이 산업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했을 때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그런 경로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라는 건 발생 가능한 결과 범위 안에서 제한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의 출발점은 원가, 제품 종류, 성능 측면에서 제품의 기술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 후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아래 그 1번부터 8번까지, 9번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나리오를 통한 전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입 산업을 어떻게 선정하냐. 이미 여러 가지 신생 산업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진입할 산업을 선정하냐에 대해서 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산업. 기업이 장기적으로 산업에서 방어 가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 네, 방어 가능한 입지 확보는 이동 장벽과 관련해서 평가된 기업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진입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구조적 분석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된다라는 약간 너무 상식적인 얘기만 해. 이 얘기만 했는데 뒤에 3부 1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뭐 위에 거 그 아홉 항목 네, 그거 좀 봅시다. 네. 어, 예측의 출발점, 네, 원가나 제품의 종류나 성능 등의 측면에서 제품 및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는 제품, 기술의 시나리오 중에서 몇 가지 내부적 일관성을 가진 것들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그 무수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맞아. 그 이미 학습된 어떤 전통적인 뭐 이렇게 전략이나 이런 게 셋업된 게 없으니까 네, 새로 이제는 개척해 나가면서 네, 맞아. 내부 사람들이라도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네. 있도록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어떤 시장이 열리고 시장의 규모와 특징은 어떠한지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대재작성해서 밀고 나간다. 말고 그렇죠. 사실 이거는 고급 인력들이 있어야 되겠네. 저게 네. 가능하려면.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학습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이런 분들이 일관된 견해를 내놨을 때에서야 이제 신뢰성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결국 그 리스크 해치 전략인데 네,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크다 보면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이런 리스크 해치 전략은 그냥 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뭐 네, 대차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이렇지만 분명히 뭔가 그 역전이 되는 일이 있겠다는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런 해치 전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근데 요 밑에 이걸 쭉 읽어보니까 그 현대 철학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뭐 신유물론, 네, 네, 뭐 개체화 이론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생물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근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 에너지가 충분히 있으면 그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즉시 이렇게 대응해 가면서 자기 역량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요새 이게 미리 다 설계돼서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 철학에서는 네. 종교에서는 왜 뭐 하나님이 이미 다 넣어놓은 네. 정리해놨어. 너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거야. 뭐 이런 결정론 이런 것들이 종교에서는 사실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철학에서는 이제 원래 인간은 갖고 태어난 뭐 이성이 있다든가 인지 능력이 있다든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경험론자들은 그냥 백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좌충우돌 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야. 이렇게 양극단이 있는데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잠재성 갖고 태어난 사람,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걸 어떻게 새로운 사물이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걸 잘 조합해서 쓰느냐에 따라 이게 옳게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그냥 원래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조차도 활용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 쓸모없는 그 존재로 타락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요새 현대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 얘기를 꼭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생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어쨌든 사업에 뛰어든다는 얘기는 거기에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자본도 있으니까 그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뛰어들었을 텐데 이제는 스토리텔링 하듯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생각으로 그 안에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지혜와 모든 그 역량, 지식 뭐 이런 거를 다 동원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뾰족한 전략이라는 게 따로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맞아요. 아무도 없죠. 이게 저는 내용이 딱 그런 거 보니까. 이 시나리오 기법을 저는 학교에서 위기 관리에서 배웠어요. 위기 관리라는 거는 방금 리스크 했지 얘기했는데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는 상황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라는 거. 그만큼 이 신생 산업이랑 리스크가 산재해 있고 정해진 게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기법을 특히 강조해서 하나만 얘기해요. 기법을. 이걸 얘기한 게 아닐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국가에서 재난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기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과거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강수량이라든가 뭐 적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계가 있지만 이게 그거에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언제 그 폭우가 집중해서 어느 지역에 내릴 수도 있고 또 막 눈이 그냥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전대미문에 눈이 올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 그런 거를 시나리오로 상정을 해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 이거를 미리 시나리오를 저기 해서 훈련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장비나 이런 것도 갖춰놓고 하면은 그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맨날 한다는 얘기가 이건 뭐 전대미문의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핑계밖에 못 되는 거야. 소율도 외양간 고치니까. 그치. 외양간도 안 고치니까 안 고치니까 문제죠. 네. 여기까지 오늘의 독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정리 하니까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재밌었어. 근데 오늘 단어 중에 핵심 단어가 오늘 단어 중에 핵심 단어요? 단어 중에 핵심 단어. 핵심 문장? 제 조아랑 님도 지금 머릿속에 뺑뺑뺑뺑 막 돌아가고 있어. 저는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신생 산업에서 저희 회사에서 혹시 이제 지식 산업에서 이제 신생 산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뭐가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아, 뭔가 있었는데, 그때 지식당,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건 이제 아무래도 좀 제품 좋아. 관련인데, 맞습니다. 저희 회사랑 관련된 문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좋아, 맞아. 그걸로 합시다. 그거를 이제 네. 저희 밴드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께 네, 대표님께서 예, 좋은 거를.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대신 물어보민 닷컴에서도 요즘 너무 뜸하더라고요. 아무도 연락을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가지고 왜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할까요? 이 코너를 만드는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좋아, 뭐. 다음 주 내가 하면 되나? 너? 아, 다음 주 저 아닌가요? 제 아. 순서가 맞아. 저 여기 다음에 조아랑 조아랑 주님이 맡는데, 그럼 조아랑 주님 할 거야? 네, 제가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해요. 산업 성수. 낭낭한 목소리.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 네. 아, 네. 이게 너무 네. PPT로 예쁘게 정리하지 말고, 네. 이렇게 딱 핵심 단어 중심으로. 네. 저런 코너는 없나? 어떤 그 CEO가 직원들에게 궁금한 거. 그것도 네? 지금 그것도 있을 질문이 거예요. 뜸해졌는데 다음 주엔 그걸 해볼게요. 그 대답을 저희가 학교에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대신 대답해 드립니다. 대신 대답해드립니다. 해가지고. 아, 곤란한. 나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지. 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 그걸 그 물어보지 않으면 역으로 물어보고 여론을 조사해가지고 대신 대답해 드립니다. 물어볼 게 없으면 대신 물어본다. 네. 이상으로 질문 없어. 질문이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뭐 사람들이 왜 질문 안 할까요? 아, 어쩌면은 이게 비정기적으로 네.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거지. 음, 사실 매주 이렇게 해야지. 네. 뭔가 있구나. 하는 거지. 그리고 물을 게 없어. 너무 잘해줘서. 근데 결국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회사의 재택근무와 주 4일 근무, 뭐 아니면은 네. 위원 근무는 인사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그, 그 팀장들의 그 역할들이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겠다. 요거는 내가 지금 아직 네. 진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직무일지를 이렇게 오늘 자리를 비워서 직무일지와 이 조사 그리고 설문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 모든 게 우리의 신뢰 기반의 근무 환경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남들 다 하는 재택도 하고 남들 다 하는 유연근무제 주 4일 근무제도 난 할 수 있어. 팀장이 관리만 잘하면. 그거 관리만 잘한다는데 이거 팀장들이 나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건 관리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에서 보여줘야 돼. 그리고 그게 오차 없이 잘 가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줘야지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4일은 조금 한참 걸리겠지. 그 네. 사람 그것들을 보여줘야 돼. 하지만 유연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 PMS하고 이런 게 정착이 되면 이제 도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통해서 물었던 질문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 의견들 많이 내줘요. 내가 앞으로 참작할 수 있게. 그걸 하려고 지금 이 직무교육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처음에 그 모듈 시작을 네. 인사 평가 시스템으로 시작했잖아. 그래서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인사 평가 시스템이라고 그 시스템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 이게 인사 관리라고 하면 또 사람을 관리하는 것 같은 네.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인재 성장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아, 음, 좋습니다. 앞으로 인재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시스템. 인재 성장. 그 안에는 이제 뭐 평가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그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성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재 성장 시스템, 휴먼 리소스 그로스 시스템. 음,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뭔가 내가 성장하는 기분이 들도록 이 성장을 잘 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우리 회사 처음 오면 이제 앞으로 직무표가 직무표 딱 주고 이제 당신의 할 일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지금 다니고 있으신 분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이거 이제 저도 잘 제가 모르겠는데. 새로운 이제 직원들은 이제 직무표 보고 이제 직무표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완성을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이 돼서 그렇지 자꾸 내가 할 일을 갖다가 지금 정리하고. 인력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건 뚜렷해지고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은 이거 말고 내가 하는 일이 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직무 그 분류표에다가 또 해가지고 추가하고. 그 일을 또 이제 한다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뭐라는 누구한테 자신 있게 표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윗사람이 됐을 때는 이거 옛날에 내가 거쳐왔기 때문에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사무소에서 이 배치해서 오면은 당신이 할 일은 이러이러한 거예요라고 네, 명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주고 거예요. 모르겠으면 저희 가서 보세요. 아이메디오. 거기에 우리 얘기했잖아. 우리 백인의 음, 정보를 다 기록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교육본부에서 내가 기획해서 그 녹화 준비하라고 했어요. 저희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다음 주쯤이면 다시 세미나 한 번 더 할 때가 돌아오지 않나요? 매월 세미나 한 번씩 하기로 해가지고. 저번에. 아, 그래. 그 저기 상품권 줬나? 아직 못 봤어요. 아직 안, 빨리 줘. 사실 오늘 기억이 났어. 아까 뭐 하는데 그 5만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방에. 그래서 갑자기 상품권 아, 우리 그거 민교 주임이 맞죠. 되게 나 기억 받는다는 좀 알려요. 사진 찍어서. 그거 받는다는 김민규 주임을 졸졸졸 쫓아가. 잘안 사겠어? 사야죠. 최 대표한테 내가 그 받아야 되는데 상품 이거 한 잔 사려면 상품권 말고도 카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그날 강의한 거 네. 교육팀에서 딱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라이메디에 올라가 있어. 그렇게 직무를 이제 하나씩 자기 하고 있는 일들을 네. 올리는 것들을 이제 그걸 녹화해가지고 시키고. 다음 주에 장차님 장현우 차장한테 한번. 나 그 장차장이 지금 내가 코파일러하고 네. 그 챗GPT를 네. 지금 한 달에 정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거든. 네. 그거 그 지원으로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보고 맞아. 어떻게 야, 코파일러로 적용하는지.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제일 잘 쓰고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하여튼 그거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발표할 거야. 알아? 그 다 결제 올라오는 거 알지? 이름 다 올라가지고. 네, 이렇게 오늘 ESB 갑자기 땀이 막. 오늘 8월 23일 ESB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 부장 어디야? 말하기 힘들어? 말하기 힘들어?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에 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휴가 가지 마. 잘해. 알았어.
중지하고 끄고 이제 아 키우슨 꺼도 중지되더라.